소임을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 감정을 좀 추스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한 번씩 각자 봐서 이제 두 번째 관람인데 네. 울지 않으려 했는데 그 영화 끝나고 그 크레딧이 나올 때 빠르게 나가서 네, 화장실 가서 또 워낙 할 거 없이 저희가 각자 감정을 추스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GV 진행을 맡게 된 음악 에디터 기치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을 함께하게 된 뮤지션 전진입니다. 다큐멘터리 잘 감상하셨을까요? 어쩌면 병상에서 그리고 이제 생애 마지막 3년을 그런 시간축에 따라 기록한 다큐멘터리인데요. 그의 떠남을 또 알고 있는 저희로서는 되게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그런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작품의 면면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 음악에 관한 그리고 또 느끼셨을 감상에 관하여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처음 이 GV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그런 두려움 함께 왔습니다. 네. 어떤 상투적인 말일 수 있지만 어떤 영광이나 그런 감정도 느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당연히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사실 그 돌아가신 이후로 그분에 대한 어떤 기사라든지 그 소식을 찾아보지 않았어요. 일부러. 네, 그랬었는데 아마도 좀 가셨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부정하는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V를 맡게 되면서 이제 뭔가 추모하는 시간을 스스로 좀 제대로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저희도 영화 보긴 했는데 영화를 보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믿기지 않았던 그분의 죽음이 제 눈으로 그 과정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제가 믿기 싫어도 믿어야 한다는 어떤 그 마음으로 좀 봤고요. 그와 동시에 음악가로서 어떻게 하면 저분의 그 어떤 그 음악과 인생을 닮을 수 있을까? 감히 또 닮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이 드는 것이 이제 루이지 사카모토 선생님의 이제 소셜, 이제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이제 재단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또 일본에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는 이와 같은 영화들 그리고 일본에서 최근에 전시도 개최되었고 또 그를 기리는 공연이 개최되기도 했고 또 올해 일본에서 또 한국의 키라라님께서 이제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런 뉴스라 해야 되겠죠. 그런 소식들이 이렇게 소셜에 올라올 때마다 이제 유지 사카모토의 계정으로 이런 소식들이 올라오니까 좀 움찔움찔할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새로운 포스트가 업로드 되었다는 것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좀 뭔가 흠칫흠칫 좀 핸드폰을 들면서 놀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비슷한 마음이네요. 저도 이뤄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또 아름답게 떠나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본격적인 영화 얘기에 앞서서 처음 지니님의 개인적인 삶이든 음악 인생이든 유지 사카모토라는 이름을 인지하게 되었던 순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유명세는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 제가 그분의 음악을 접하게 된 거는 26살? 7살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밴드 하비누아주로 활동을 하면서 프로듀서 형님이셨던 그 박창학 작사가님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어느 날 네, 그 리치 사카모토의 음악을 저에게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왠지 너에게서 그 향기가 나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데 그때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내심 너무 행복하게 찾아봤던 것 같은데 찾아들으면서 제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어떤 음악적인 아름다움 이랑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을 그때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좀 기억이 나고 연이어서 또 윤상 선배님께서 작업실에 부르셔가지고 그날 약간 비가 왔었거든요. 근데 우타오 앨범이 발매된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그 재생하시면서 아름답지 않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노래가 엔티놈이라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너무 치명적으로 저한테 그 순간이 기억되고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얘기하곤 합니다. 저희가 어쩌면 이 GV의 일로서 만나게 됐지만 또 리치 사카모토의 팬클럽이라 해야 될까요? 어떠한 간증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이제 카리노아주를 하면서 이제 처음 그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마주했고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하면서 또 계속 그의 디스코그래피를 또 만났을 텐데 좀 삶에 깊게 각인된 그런 작품이나 뭐 인생 앨범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 있을까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부지런하게 또 음악 활동을 해오셨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체력과 열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어떤 경이로움을 좀 느끼면서 듣곤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우타오 앨범으로 가장 처음 그분의 음악을 접했다 보니까는 그 앨범이 저에게는 좀 가장 인상적인 앨범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앨범을 마주하고서 정말 좋게 수천 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도였냐면 제가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스튜디오에 녹음하러 가면서 나도 이 피아노 소리 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분의 피아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타오 앨범이 가장 저에게 인상적인 앨범이기도 한데 또 카사 앨범 굉장히 좋아하고 그 앨범으로서 또 브라질 음악의 아름다움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지금은 오케스트라 앨범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가오는 5월에 또 아시안파 페스티벌을 하는데 페스티벌이 개최되는데 또 오노키타이 코님과 리치 사카모토의 합작 앨범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우타오 앨범이죠. 그래서 좀 세계가 맞닿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그분이 한국에 발을 내딛는다는 사실로도 이제 제가 가슴이 지금 콩닥콩닥거립니다. 같은 라인업에 또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하죠. 저는 뭐 말씀하셨듯 그런 워낙 광대하니까 디스코그래피가 맞아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뉴웨이브적인 리치 사카모토의 음악을 좋아해서 이오지오의 앨범 그리고 또 YMO 음악들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또 사랑하는 지점이 다르네요. 다 좋아하지만 네. 그래서 좀 재밌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게요. 그래도 리치 사카모토는 한국에 몇 번 오실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보신 적도 있는지 그렇다면 또 경험을 한번 나누어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것은 제가 자신있게 저의 음악적 터닝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2018년도에 그 피크닉이라는 장소에서 전시를 했었죠. 그 전시를 하면서 약간 프라이빗하게 그 공연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그 소중한 인연인 분이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이 거리? 요 정도 거리가 되는 장소에서 그분의 연주를 제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뭐랄까 저의 어떤 피아노 인생이 그때 좀 바뀌었다? 이 앨범으로 들었을 때도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그 제 두 눈으로 그분의 연주를 보니까 약간 뭐랄까 그 피아노에서 더 나아가서 그분이 피아노를 지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연주를 보니까 너무나도 주도하고 있고 음악 자체를 주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연주를 하시면서 그 아까 음과 음의 사이를 즐기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이에서 지휘를 하세요. 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경이로워서 네, 그때 제가 굉장히 네, 울컥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음악적인 행위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작금의 지니님 음악 활동에 좀 영향도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최근 또 이제 현악과 같이 공연할 일이 있을 때면 또 그런 향기가 묻어난다 할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사랑하면 네, 닮게 되는 것처럼 네, 제가 그 분의 음악을 알게 되고 정말 너무 그 사랑에 빠진 그 시작점부터 아마 너무 동경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닮고 있지 않나 닮았으면 좋겠다 네,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지니님과 리치 사카모토의 링크 그런 순간들을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본격적으로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뭐 저와 지니님 각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뭐 아이같이 우스꽝스러운 동작도 하시면서 그런 치료와 슬픔과 현재 당면한 그런 상황들을 좀 밀어내는 순간들이 제일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아픔이 좀 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뭐 그게 어떤 과학적인 효험이 있을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아이 같은 모습들 그래서 뭐 아마 여기서 저희만큼 어쩌면 더 뮤지컬의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아이 같은 또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들이 그 예전엔 더 그러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YMO를 활동할 때 그래서 뭐 여러분도 더 이 영화를 보고 또 뮤지컬도 궁금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뭐 유튜브 같은데 뭐 YMO 퍼니 모먼츠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뭐 개그 프로에서 뭐 재밌는 우스꽝스러운 뭐 그런 활동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참 사람이 한결같구나. 그런 병마와 싸우는 순간에서도 맞아요. 그런 한결같은 순간이 참 우스꽝스러우면서 참 한편으로는 좀 가슴 아팠던 네, 너무 인간적이죠. 또. 네, 그런 씬이 기억에 나고 또 음악에 굉장히 절실하다라 해야 되겠죠. 뭐 수개월 동안 병상에서 음악을 듣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이제 뭐 또 그런 NHK에서 나온 큰 라이브를 앞두면서도 치료를 또 멈추는 그 수술과 치료보다 되게 고통스러운 게 음악과 멀어지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게요. 네. 저도 그런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네. 범인으로서 그렇게 다할 수 있을지 네,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네. 이것도 아마 눈썰미가 좋다면 보셨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그 맞아요. 플레이리스트 명이 퓨너럴이란 말이죠. 이 범인으로서 닿을 수 있을까? 그 생애 마지막에서까지 음악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할까? 나에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희님께서는 어떤 장면과 순간들이 기억이 나실까요? 네, 저는 좀 여러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가장 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제가 두 번을 봤는데 두 번 다 그 장면에서 눈물이 쭉 나왔어요. 그 장면은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그 도호쿠 오케스트라 그 장면을 같이 지휘하시면서 아름답다고 정말 본능적으로 뱉어내시는 그 말씀 들을 때 그때 눈물이 너무 났고 그리고 이번 중에 너무 힘든 상황에서 결국에 찾았던 소리는 빗소리였을 때 그때가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다 떠나서 빗소리를 찾게 되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퇴원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또 음악을 듣고 싶다고 만들고 싶다고 하셨죠. 그
마음이 또 왠지 또 음악가로서 네, 공감도 돼가지고 그런 장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의 원동력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상실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음악의 원동력이라고 하셨을 때 네, 그 장면이 굉장히 네,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질문인데 지혜님께서는 어떤 재료로 음악을 만들곤 하시나요? 저도 공교롭게도 분노 네, 상실과 분노와 슬픔으로 제가 음악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 사실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그 흠칫 놀라면서 네, 너무 좋았던 네, 기억이 납니다. 공감대 형성이 됐죠. 네, 그렇죠. 이제 영화에서 이번 영화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게 이제 그 비라는 키워드인데 음향학적이라 해야 될까요? 소리적으로 빗소리는 어떤 것 같아요? 뭐 그것을 앰비언트라 표현할 수도 있을 테고 네. 어떤 그 소리의 파형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빗소리는 어떤 비밀과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오는 날 녹음을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연찮게, 그러니까 뭐 비가 오는 날 맞출 수는 없지만은 제가 스튜디오에 가는 날에 비가 오면은 이 녹음은 됐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편이에요. 그 말인즉슨 비가 오는 날에는 소리가 더 잘 퍼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까지 가는 그 전달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빗소리, 비 소리는 안 들어가겠지만 그 비가 내리는 그 습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습도와 함께 같이 담기는 것 같은, 네, 담기겠죠? 네, 담기는 것 같은 생각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게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완벽히 되었습니다. 지혜님께서는 뭐 제가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번 지구일을 준비하면서 유시 사카모토와 전지의 교집합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어떤 노력하셨을까요? 이제 우후라는 앨범도 있지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또 비인데요. 자연스럽게 뭐 우후, 뭐 문자 그대로 비온 비, 애프터 레인인데 어떻게 탄생한 앨범인지 좀 듣고 싶어요. 네, 뭐 제목 그대로 비가 오는 날 밤에 만든 곡으로 시작된 앨범인데 비가 세차게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정적을 즐기다가 그 정적을 듣고 있으니까는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생명력이 좀 느껴지는 네,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곡으로 만들고 싶어서 우후라는 곡을 쓰게 되었고 그렇게 계절의 어떤 순간을 담다 보니까는 그 우후의 네, 트랙 리스트가 좀 완성되었던 기억을 합니다. 네, 또 우후라는 제목은 그 강하솔 씨가 저에게 선물해준 제목인데 네, 한자잖아요. 네, 한자로 우후 비온 뒤라는 뜻인데 그 우타오라는 그 제목이랑도 뭔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우타오라는 제목을 왜 좋아하냐면 지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뜻을 우타오라고 한자로도 적었고 이렇게 영어로 적어놓은 그 텍스처가 너무 예쁘기도 하고 입으로 뱉는 그 기분이 좋아서 나도 언젠가 이런 제목을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했는데 네, 친구가 우후라는 제목을 저에게 또 선물해줘가지고 네,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어져 있겠지 생각하면서 네, 이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피아노라는 악기가 뭐 이제 터치에 따라 그리고 그 피아노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그리고 뭐 공간감 그리고 습도 굉장히 예민한 악기잖아요. 그렇죠. 외부 요인에 따라 소리의 질감이 너무나 달라지는 네. 그 악기를 놓고 우후라는 앨범을 레코딩했던 그런 후기도 좀 궁금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네, 그 작업을 윤정호 엔지니어님이랑 같이 작업했는데 제가 데모를 들려드리고서 그 비오는 날 만들었어요 라고 했더니 그렇다면은 스튜디오를 그 비오는 듯한 환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간도 조금 더 넓게 빼고 리버브 양도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네,
녹음했던 앨범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믹스할 게 별로 없었어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소리로 네, 제가 녹음을 했고 그 녹음한 그대로 앨범을 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비 오는 듯한 어떤 그 기분으로 연주했던 기억이 나요. 이 우후라는 앨범이 지니님의 그런 음악 활동 그리고 여정에도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한국대중음악상에도 노미네이트 되었고 이제 동명의 또 콘서트가 네. 작년에 열리기도 하였는데 네. 뭐 근래 앨범도 그렇고 이제 발매하시거나 뭐 그런 댓글 뭐 유튜브나 뭐 코멘터리를 보면은 이 앨범을 기하여서 뭐 한국의 루이스 사카모토다 뭐 이런 코멘터리가 네. 이제 그런 걸 보기도 했던 댓글을 기억이 내가 좀 지워버리고 싶은데 왜냐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네, 너무 영광스러우면서도 그분이 못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부끄러워서 그런 댓글을 계속 제가 막 빨리 네, 올리거든요. 네. 스와이프를 네. 한다든지 네. 그래서 뭐 얘기를 이어가자면 최근에 또 지니님의 앨범이 일본 프레스로 또 일본 현지에서 CD가 발매되기도 했고 네. 그 전에는 또뭐 사인회라든지 작은 공연도 가지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뭐 비록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때 사인회 줄이 굉장히 길었다고 그 소식을 전해 듣기로 했는데 네. 어쩌면은 좀뭐 리스카모토가 활동했던 그런 본거지잖아요. 거기서 일본 팬들을 마주했던 소감 그리고 기억나는 뭐 후기 뭐 그런 것들도 좀 나눠보고 싶네요. 사실 제가 그때 작년이었어요. 작년 3월이었는데 앨범을 내기 직전 네,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그 스스로가 굉장히 쓸모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네, 그때 딱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뭔가 굉장히 어지러운 마음으로 일본에 공연을 하러 갔는데 근데 한국에서 이미 지금 열심히 활동도 하고 있고 공연도 열심히 또 해나가고 있는데 그때 캐셔 옆에서 공연했거든요. 그 정말로 그 찍는 소리가 띡띡 나는 그 장소에서 건반 하나 갖다 놓고서 공연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장소를 다 채워주셨고 그분들이요 그 바깥 세상과 여기가 약간 이렇게 분리된 것 마냥 제 소리를 이렇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울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던 초심? 네,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해야겠다. 네,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을 그 당시에 또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후 앨범을 좀 완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캐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사실 그 라이브가 이제 일본의 디스크 유니온 이제 레코드 스토어에서 있었던 라이브거든요. 네, 맞아요. 어땠어요? 그 레코드 스토어에서 라이브를 한다는 거는? 처음에는 리허설을 하고서 다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내가 공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내 음악은 정말 그 여백이 많은 음악인데 그 여백 사이사이에 캐셔의 그 소리가 들릴 텐데 그러면은 이것이 집중을 할 수 있겠을까? 그 보러 오신 분들도 너무 힘든 시간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래서 저도 약간 놀랬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네, 세상과 단절되었던 어떤 그 순간을 느낄 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이렇게 비 그리고 뭐 오후 앨범도 얘기해보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지니님의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루이스 사카모토의 음악을 사랑하기에 앉아 계신 자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면 오후의 앨범을 꼭 한번 청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비라는 키워드를 또 나누기도 했고 두 번째는 치유라는 키워드로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또 뭐 음악 에디터라는 자격으로 또 감사하게 또 많은 음악가분들 인터뷰를 많이 할 일이 있는데요. 조금은 나이브할 수 있지만 제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부득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어떠한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이거든요. 사실 원천이라는 것은 좀 모호하잖아요. 길을 걷다가 나올 수도 있고 모호하지만 어떠한 음악가를 꿈꾸는 이들
그리고 그 음악가를 사랑하는 이들이 그 영감의 원천을 늘 궁금해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는 늘 질문을 하는데 되게 상당히 많은 또 음악가들이 뭐 어떤 일상이나 아니면 뭐 소설, 예술, 뭐 그리고 주위 인물들에서 또 관계에서 이제 영감의 원천을 찾기도 하는데 유이 사카모토 그리고 전진이 그리고 모두가 음악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자신을 치유하는 데에서 영감을 얻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영화 말미에 그런 언타이틀드로 기재된 데모들도 그러하고 네.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소리로 음악을 채운 그 자기 치유의 매개로 음악을 선택한다는 것이 창작을 선택한다는 것이 참 놀라웠고 또 그런 흔적을 지니님을 통해서도 제가 찾기도 했는데 네. 찾으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브리딩이라는 아, 앨범을 네. 함께 또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어떻게 탄생한 앨범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은 그래도 나이가 지그시 먹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30 초반쯤에 그 어떤 그 삶이 흘러간다? 이제 삶이 흘러가고 모든 것은 좀 사라진다라는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약간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좀 그냥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인지한 이후로 너무 인지한 거죠, 제가.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필연적인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오는 그 필연적인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네, 제가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까? 도망칠 수는 없을까? 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까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어떤 음악적인 정체성과 네,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 감정의 좀 골이 깊어졌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만든 앨범이고, 네, 사실은 어떤 화려함? 네, 음악적인 어떤 화려함만을 계속 쫓다가 그것을 좀 질려버린 것 같았어요. 그 시기 때는. 그래서 그 화려함을 다 버린다면은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한번 화려함을 다 버리고서 나 어떤 본능적으로 손을 따라가 보자 해서 만든 네, 곡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운드 클라우드에 정말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올려놓고서 아무도 듣지 못하겠지 싶었지만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앨범까지 낼 수 있었고 2집도 내었습니다. 네. 그럼 어쩌면 그 당시에는 발매를 한다는 것은 생각에 있지 않았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발매를 하면 안 되는 음악이었죠. 어째서죠? 음악가로서 네, 조금 더 멋지고 화려하고 조금 더 내 어떤 내공이 느껴질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지라고 어릴 때부터 항상 그 교육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다 버린 음악이라는 것은 과연 쓸모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사운드 클라우드에 조용하게 올렸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떤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음악은 발매할 수 있겠다. 발매할 수도 있겠다. 생각보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올려놓은 그 음악들을 계속 찾아주시고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 네, 피드백이죠. 그 저를 살렸던 피드백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 피드백 덕분에 앨범까지 낼 수 있었고 또 발매 이후에도 그 음악은 어떤 쓸모가 있음을 계속해서 좋은 피드백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또 치유하려 했던 것이 뭐 치유라기보다는 그냥 살아야겠다. 네, 살아남아야겠다. 결과론적으로 네, 치유네요.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뭐 그런 살아야겠다. 네. 그리고 또 치유하고 싶다. 뭐 그런 여정에서 뭐 이 브리딩이라는 작품을 내면서 나아갔다면
브리딩 2는 어떻게 발매되게 되었을까요? 창작하게 되었을까요? 브리딩 2는 어쨌든 브리딩이라는 것은 제가 제 호흡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과정이었어요. 뭐 지금은 다니지 않지만은 그 당시 너무 힘들어서 그 불안장애 대가라는 대가 맞나? 권위자라 해야 될까요? 네, 불안장애 권위자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병원에. 네, 그분께서 저한테 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호흡하는 법을 스스로 깨우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호흡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제가 호흡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우울과 어떤 불안이 올 때마다. 그래서 그 호흡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만든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흡이 끊어지기 싫다는 마음에 또 20까지 내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영화와 더불어서 루이스 사카모토의 자서전이라든지 뭐 글을 기록한 책들이 또 한국어로 많이 출시되었잖아요. 네. 그 책들을 또 이번 GV를 준비하면서 읽게 되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그는 이제 생애 마지막까지 계속 뭐 창작 활동과 더불어 이제 라이브 연주까지도 이제 계속 행해왔는데 본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라이브 연주가 아이러니컬하게 그를 오래 알았던 지인들은 정말 최고의 라이브다라고 일컫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컬하다. 그런 대목이 또 책에 나와요, 자서전에. 그래서 이제 영화 다이어리 후반부에도 또 그 마지막 NHK 연주가 또 길게 테이프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제 창작자이자 연주가로서 네. 마지막 연주 장면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그 연주 장면 보면서 저 테이크는 사카모토님이 고르신 걸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아니겠죠? 예. 만약에 나였다면은 어떤 테이크를 고르고 끝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그분께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왠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음악가로서 더 나이선 상태로 뭔가 담아냈다면은 그냥 본인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저였으면은 마음에 들었을 테지만은 근데 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연주고 정말로 어떤 죽음을 좀 문턱에 앞둔 그 마음이 좀 느껴져서 그래서 너무나도 좀 좋았던 연주였거든요. 구설적으로. 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술가로서도. 네. 이게 참 피아노라는 악기만큼 솔직한 악기가 없다고도 생각하는데 네. 그런 타건이라 해야 되겠죠. 네. 타건에 다 감정이나 마음 상태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봐야 하겠죠. 드러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굉장히 좋은 피아노를 가진 스튜디오에 가도 어느 누가 치냐에 따라서 피아노 소리가 다르게 녹음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는 정말 인간을 그냥 담아내는 악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렇다면 어느 때 레코딩 데이를 지정하시나요? 네? 일종의 루틴 같은 게 있는지. 레코딩 데이는 마감이 정해졌을 때 저는 마감을 먼저 정해놓고서 연습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마음을 이제 납기일로 다스리는군요. 그럼요. 프로의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비 그리고 치유라는 키워드로 또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 글쎄요 이 영화가 진희님이 앞으로 음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자리할 것 같아요? 한켠에.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가의 꿈은 오래오래 음악을 할 수 있고 오래오래 어떤 그 음악을 대하는 어떤 사랑하는 마음과 날선 마음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게 모두의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아프고 힘든 마지막 때에는 사실 인간적인 그 아픔과 그 슬픔이
먼저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분은 그럼에도 음악과 함께 계속 동행했다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네, 정말 귀감을 넘어선 어떤 마음이 좀 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노력해야겠죠. 지금도 계속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뭔가 어떤 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의 모습이. 너무 큰 포인트.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창작이라는 것이 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음악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시간 동안 자리에 앉으면 3시간만큼의 음악이 나오고 뭐 3달간 만들면 3달만큼의 퀄리티가 나오고 뭐 이런 1대1 함수 같은 게 아니잖아요, 창작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작의 어떤 궤도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올랐을 때는 참 사선에서 아니면 타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음악이 탄생하고 음악이 평생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그게 음악가의 슬픈 숙명이고 또 그 환희가 아닌가. 그쵸. 숙명이자 환희이고 또 음악과 같이 공명할 수 네, 걸었기 때문에 네, 그 걷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그런 순간을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참 관람하면서도 어떤 순간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저 볼 수 없는. 네. 근데 가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에. 이게 생사를 오가면서도 이게 창작이 계속 떠오르고 그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 참 고개를 떨구게 되는 순간들도 있었는데 저도 어쩌면 그게 뭐 음악이나 뭐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저도 뭐 넓은 범주에서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했던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분명 여기에 또 다양한 형태로 창작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니까요. 네. 이렇게 저희가 뮤지컬도 다이어리 이 작품을 함께 제가 나누어 봤는데요. 네. 혹시 뭐 머쓱하다 느끼실 수 있지만 분명 뭐 지니님처럼 뭐 음악과 다양한 형태의 창작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해요. 이 자리에요? 네. 네. 혹시 뭔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제가요? 네. 영화 다 보셨죠? 있다면 뭐 사실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또 그 이번 영화 보고 그 다시 한번 사카모토의 음악을 계속 찾아 들으면서 내가 왜 음악에 반응을 하게 되는가, 내 마음을 왜 움직이는가 이 음악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는데 피아노라는 악기가 사실은 좀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움을 좀 표현하는 악기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분이 가진 어떤 날성과 차가운 어떤 감각을 만나서 그래서 유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이 나온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며칠 내내. 그래서 그 날선 마음과 그 아름다운 감각을 좀 저도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 좀 찾아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서 좀 살아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창작하시는 모든 분들도 저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네, 창작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유이치 사카모토라는 예술가가 너무 많은 디스코그래피를 가지고 있고 비단 뭐 솔로 디스코그래피도 그러하지만 뭐 YM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타이코노 기니가의 합작 앨범 그런 음악 더불어서 뭐 음악 감독도 하시고 연주가로 그리고 또 뭐 사회운동가 그리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정말 많은 여정과 궤적을 갖고 계신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의 YMO 활동의 에라를 참 좋아하는데요. 참 사랑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관에서 또 다이어리와 함께 그 도쿄 멜로디라는 영화가 또 상영 중이기도 해요. 이 다이어리에 기록된 유이치 사카모토가 어떤 생의 마지막에서 그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회고의 성격을 지닌 작품이라면은 그 멜로디는 조금 더 뭐라 해야 할까요? 좀 더 와일드하다 해야 할지, 더 과감하다 해야 할지, 그런 파이어니어적인 리사 카모토가 가감없이 기록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는 올 초에 이제 또 개봉을 하여서 이것도 일본에서 봐야 하나 막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이들의 노력과 노고 덕분에 한국에서도 상영을 하고 있으니 도쿄 멜로디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왜냐면 이틀 전에 개봉했거든요.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같이 가실까요? 네, 같이요. 네. 네. 그래서 도쿄 멜로디 또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아마 뭐 많이 사랑해 이제 코다 또한 또 다시 개봉하였으니까 이번 기회에 관에서 시네마에서 그의 궤적을 또 따라가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려 하는데 혹시 어떠한 말씀 있으실까요? 다 얘기한 것 같고요. 네, 이런 소중한, 귀중한 순간, 자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아하는 게 또 비슷한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순간이 너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보면서도 아마도 다 비슷한 마음이겠지? 라고, 그 시선도, 생각하니까 괜히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들 좋은 밤이셨길, 아름다운 순간이셨길, 바랍니다. 귀한 금요일 밤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CV 진행을 맡은 음악 에디터 키츠킴 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